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 올라프 숄츠 그 독일 총리가 저기 지난주 말이죠. 금토일 아마 3일을 일본을 방문했을 겁니다. 독일은 차이나 디커플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도 말은 뭐 차이나 디커플링, 탈중국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 하게 되면 기업이 엄청난 보복 당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독일은 그런 사정을 조금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논의된 걸 보면 차이나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커플링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디커플링을 논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도된 걸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성 약화,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약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다이버시피케이션, 교육 상대를 다변화하겠다. 잠깐만요. 이게 보통 나라 같으면 아니 무역 교육을 다변화하겠다 그럴 텐데 돌이켜 보세요. 대한민국 그 경제 발전할 때 처음에 우리 기술 어디서 왔어요? 주로 일본서 왔습니다. 거의 다 일본서 왔어요, 처음에. 제가 IT 쪽에 처음 들어갔던 게 1990년대 초인데 그때 일본에 가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오거나 일본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일본에 보름씩 20일씩 출장을 가요. 그럼 이제 그때 한국은 못 살고 일본은 잘 살 때인데 제대로 된 호텔에 묵는 게 아니라 널찍한 방에 한국인들이 잘 가는 그런 스타일의 널찍한 방에 한 서너 명씩 자는 그런 방에 가는데 돈을 아끼려고 김치를 우리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런 큰 통에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때는 일본이 그 종이팩에 소주를 담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팩소주가 있었다고요. 팩소주를 박스에 갖고 가요.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뭐 2주, 3주씩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 세계 제조업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두 나라예요. 독일과 일본이. 그런데 둘이 모여갖고 중국에 대한 의존성 약화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공장 중국에 다른 데 짓자는 소리잖아. 경제 다변화하죠. 우리가 우리 주요 거래 상대방을 중국에서 다른 데로 옮기자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디커플링 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요 디커플링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저 숄츠가. 그래 놓고 하는 거는 디커플링이야. 그것도 무시무시한 디커플링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또 그 정도 가니까 중국이 혹시 보복할지 모르니까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을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근데 독일과 일본이 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서로 배신 때리지 말고 함께 보조 맞춰서 중국으로부터 발 빼자 이렇게 서로 이제 눈치 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중국에서 발 뺐는데 일본이 안 빼? 그럼 발 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독일이 온팍 다 뒤집어 쓰고 일본은 끝까지 돈 벌잖아. 또 거꾸로 일본이 발 빼는데 독일이 안 빼? 그러면은 독일이 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둘이 같이 보조 맞춰서 발 빼자. 그거를 이제 간담상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저거 으스스한 일입니다. 우리 언론이 저런 거를 잘 해설을 못 해주는데 굉장히 으스스한 일이에요. 중국 입장에선.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따로 좀 다룰까 그러는데 지금 세계 금융계가 지금 흔들흔들 하거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 이빨 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60억 달러 집어넣을걸요. 그러니까 60억, 그렇죠. 60억이 아니라 6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
70조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저 크레딧 스위스에. 그래가지고 저 스위스 그렇고요. 미국에서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 여기가 미국 은행 중에서 중국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한 곳이에요. 크레딧 스위스도 유럽 은행 중에서 중국 사업이 제일 활발합니다. 블랙스톤도 지금 맛가 있거든요. 저기 투자사, 벤처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데인데 저기도 투자사 중에서 중국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한 투자사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뭐 그러니까 600억 달러, 700억 달러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누가 인수하게 해줄라 그래? 예. 저기 또 중국에 많이 노출된 초거대 은행 있죠. 네, UBS. 스위스계. UBS가 인수하도록 지금 그게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스위스 정부가 커버해 줄 테니까 간신히 은행 살릴 수 있는 상태 돼갖고 UBS 네가 가져가. 그런 이제 그 게임을 짜고 있는 거죠. 이러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이유가 뭐겠냐. 혹자는 지금 중국의 그 극심한 내부 권력 투쟁이 진행이 돼가지고 중국 돈들이 오나가 바뀌고 자기들끼리 잡아다 놓고 고문실에서 너 죽을래 아니면 돈 넘길래 이런 식으로 오나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난리가 벌어지면서 중국 돈들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게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노출된 금융기관일수록 좀 어렵다. 우리 부동산 가격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급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돈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그런 게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걸 좀 공부를 해서 저는 그것이 100% 이유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또 은행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은행은 중국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잘못 거래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저기 디지털 화폐 하는 회사들 잘못 거래해서 예, 그 은행 저기 이름은 제가 까먹었다. 저기 뉴욕에 있는 은행, 뉴욕 베이스 은행. 그 은행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망가졌고. 그러니까 은행마다 이유가 좀 다른데 지금 대형 사고 난 데들이 중국 쪽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금융기관인 거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중국 돈들이 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다. 그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중국 돈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자주 거론되죠. 인산철 방식의 배터리 세계 1위 기업. 세계 배터리 시장의 37%좀 먹고 있죠. 예, 우리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고, 무슨 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고, 중국 쪽은 인산철 방식이잖아요. 이 인산철 방식 배터리를 가지고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7%를 먹고 있는 CATL이 스위스 증시 상장이 얼마 있으면 하려고 했어요. 다 준비 끝났는데, 그걸 CATL 자신에 의해서 연기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계 기업들이 미국 증시나 영국 증시의 상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기업들이 요즘은 스위스 증시 등 유럽 금융시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스스로 연기됐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시진핑이 CATL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참 장하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된다. 과연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CATL이 계속 잘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덕담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국식 화법으로는 너 좀 얌전히 살아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ATL이 스위스 증시의 상장을 스스로 지금 철회는 아니고 연기한 게, 시진핑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맞다면 시진핑이 이제 CATL에 보내는 그런 태도는 이런 거겠죠. 야, 어차피 상장해봐야 퇴출되거나 찬밥 신세 될 건데, 뭐하러 상장하냐. 서방이랑은 어차피 자꾸 멀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이러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코스피 같은데 상장사들 보면 퍼라 그러나, 네, 그러니까 시총과 그 이익률로 보면 우리가 시총 대비 이익률이 좋은 편이에요. 이 미국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러죠. 한국이 이 북한이나 이런 그 동북아의 그런 그 이제 위험스러운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군사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자산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는 차이나 리스크, 차이나 디스카운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계 은행들이 뭐 우리도 보면 테헤란로 뭐 여의도에 중국계 은행들 많이 나와 있죠. 중국계 은행들이 굉장히 좀 시한폭탄인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중국계 은행들이 국제 범죄 조직의 돈 세탁 창구 비슷한 걸 좀 해요. 그래서 이 중남미의 이 나코머니, 그러니까 마약 돈, 그 다음에 러시아 마피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마피아, 미국 마피아, 이런 돈들이 거래될 때 이거를 돈 세탁 창구로 중국계 은행이 작동을 하는 이런 그게 자꾸 이제 거론이 되죠. 이게 한 서너 달 전에 이제 그 미국의 더 힐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중국 그 Money Laundering Scheme Boosts Drug Trafficking in US. 그러니까 중국의 돈 세탁 체제가, 돈 세탁 조직이 미국의 마약 유통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원래는 은행의 역할이 없는 환칙입니다. 중국의 이 돈 세탁 방식이.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은행이 각국에 다 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뒷배가 되는 혹은 기반이 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은행이 끼면은 더 그림이 복잡해지고, 또 케이스마다 다 그림이 달라서 일단 은행이 없는 오리지널 중국의 국제 환치기, 국제 돈 세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인들이 해외에 가서 돈을 엄청 쓰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많겠죠. 근데 달러를 갖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갖고 나오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달러를 그 미국에 현금을 갖고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미국으로 송금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송금은 가능한데 송금하려면은 그건 또 중국 쪽에서 적발이 되니까. 그럼 현금 갖고 오면은 미국 이미그레이션에서 적발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으면은 중국의 내국인들이 미국서 달러를 쓰려면 중국에서 MLO가 그 머니 런더링 오가니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세탁 기관, 중국의 돈 세탁 조직. 예. 중국 돈 세탁 조직한테 위안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의 돈 세탁 조직은 그전 중국에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돈 세탁 조직이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 지부가 또 남미에도 있고, 위안화를 주고 어디 가서 돈을 받냐? 미국의 돈 세탁 조직에 가서 달러를 받는 거죠. 뭐 LA에 도착해서. 예. 그렇게 해서 뭐 그걸 뭐 10만 불을 받고 100만 불을 받고 1000만 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집도 사고 뭐 도박도 하고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냐? 미국의 돈 세탁 조직은 저 달러를 어디서 구했냐? 미국 마피아로부터 구한 거예요. 마약 거래가 무슨 신용카드로 합니까? 다 현찰이죠.
그 미국 마피아는 왜 저 사람들한테 현금 달러를 주는데, 저거를 콜롬비아에 있는 카르텔에 보내야 되거든. 그야 이거 좀 송금해줘 하고서 뭐 1,000만 불을, 뭐 1억 달러를 미국의 그 중국계 돈 세탁 조직에 준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제 달러 생긴 거 아니야. 그 달러 가지고 중국인한테 달러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은 어떻게 또 콜롬비아에 보내는데, 거긴 또 이제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 있는 중국계 돈 세탁 조직의 지부가 있죠. 아까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생겼잖아요. 그걸로 수출용 황금성이 높은 수출 상품을 사갖고 거기로 쏘는 거예요. 남미로 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험하게 안 사셨을 텐데, 험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기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용산 같은 데 가면, 전자상가 가면 깡을 하잖아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갖고 깡을 하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테레비 모델 신용카드로 극적 구매. 극적 그러면 판매가 된 거잖아. 그래갖고 제가 테레비를 갖고 나가냐? 아니죠. 제가 100만 원 긁었으면은 85만 원 현금 받아서 가죠. 그러면 테레비란 현물은 남아 있죠. 그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무자료 거래로 파는 거지, 그 집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황금성이 높은 수출 상품을 중국에서 이제 콜롬비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롬비아에 있는 중국 돈 세탁 조직의 지부는 그 상품을 팔죠. 시장에서. 남아메리카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걸 달러 혹은 현지 화폐가 들어오겠죠. 그 돈을 가지고 남미 카르텔에 돈을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간다는 거라. 저 복잡한 게임이. 그럼 저런 걸 잡아 돌리다 보면 뭐 시차가 다른다든지, 돈이 어떨 때 남는다든지, 어떨 때 좀 빈다든지, 이러니까 각각 미국에 있는 돈 세탁 조직은 미국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뭐 미국 은행 쪽은 저런 게 심하니까 거기는 뭐 금고를 두고 하고, 그 대신에 남미 쪽의 중국계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부족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재일 대표가 하는 게서 보면은 그 보따리상들에 의한 돈 세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저건 저 정도가 아니라 족보가 있는 세계적 마피아, 세계적 카르텔, 남미 카르텔, 러시아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미국 마피아가 다 엮여서 들어가는데, 그 뒤에 금융 네트워크가 일단은 중국 돈 세탁 조직이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중국 은행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저게. 살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총두목이 결국 시진핑이라는 소리지. 자, 그 두목께서 이제 러시아 페트로 마피아 두목 푸틴을 만나러 가셨죠. 그래서 이제 국가 방문을 했는데, 제가 보면 저 목적이 뭐냐. 지금 러시아의 지배계급이 굉장히 지금 동요하고 있을 거예요. 푸틴을 날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날릴 수나 있냐, 그런 생각이 입 밖에다 꺼냈다가는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나 혼자 죽는 건 좋은데, 갑자기 뭐 온 가족 도끼 동반 자살, 걔들 팔다리 찍어내갖고 목 걸어가지고 매달아 놓잖아요. 그 정도로 살벌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심란한 상태인데, 시진핑이 저기 가면 푸틴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러시아의 그 지배계급 전체에 대고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 페트로 마피아 체제를 지원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너무 공포에 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중국이 뒤에서 든든하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한 자락 깔려고 간 거야, 저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저 무기 못 대줍니다. 무기 대줬다가 박살나죠. 미국과 서방에 의해서. 제재 바로 들어오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 패전 이후 러시아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혹은 자유낙하가 되는데 그 코스를 좀 더 중국향으로 잡으려고 미리 한 자락 깔려고 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하면 뭐 미국과 좀 버티지 않겠어? 뭐 저기 러시아에 식량이 있으니까 중국이 쓰면 되고 러시아에 원유 에너지 뭐 저기 가스 있으니까 중국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말은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러시아가 자원이 편제돼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땅덩어리가 크잖아. 동에서 서로. 알래스카 앞에서부터 저기 땅덩어리 길이가 알래스카 앞에서부터 저기는 어디냐? 바르샤바 앞까지가 있는데, 리투아니아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걸 봐야 돼요. 일단 석유가스의 대부분은 서쪽이에요. 우랄산맥 서쪽.